미국의 국채 금리 길게는 지난 7월 말 이후부터 또 짧게는 이달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전 세계 증시 가운데 특히나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약 1년 전 증시 붕괴설 속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던 상황과 최근의 상황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국채와 외환 시장에 좌우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9월 페드 회의 셧다운해서 증시보다는 국채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 더 중요한 움직임이다 하면 어제 한국 증시를 보면 그런 말씀을 왜 진단해 드렸는지 아마 시청자분이 단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할 때 미국 증시보다도 한국 증시가 더 급한 상황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2.4% 하루, 그다음에 코스닥이 무너졌죠. 한 4% 정도.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에 한국의 증시가 왜 이렇게 취약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원인을 진단해 드리면 정책 단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어제 상당히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강달러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더더욱 관심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졌으면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두 가지 호재가 발생했죠. 하나는 9월 고용지표가 지금 발표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강수민 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ADP 이렇게 신규 고용 창수 건수가 좀 둔화된 거로 나오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컨센서스보다 절반 정도 되니까 결국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좀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달러 강세도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고용지표보다도 국제 유가가 이렇게 거의 급락했던 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방송의 첫 무렵에 국제유가를 전망할 때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150달러 전망하는 데 비해서 스테이트뱅크는 80달러 전망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대로 150달러가 된다면 증시 무너질 겁니다. 근데 80달러 정도로 보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 가치가 안정돼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 정영급 PD께서 3대 유정을 한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료 지금 나온 84달러, 오늘 5% 이상 폭락했죠. 브렌트유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텍사스 중진료와 브렌트가 거의 합쳤기 때문에. 그때 소식을 아시죠? 그러면 중동산 두바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산 두바이 91달러입니다. 오늘 러시아와 사우디는 감산 조치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유가는 감산 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하겠다 하니까 91달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원에서 뭐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한테 기대할 수가 없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면 내년에 대선 생각할 때 미국의 집권당의 평가들은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지금 상태에 떨어져서 경제 고통 지수가 누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국제유가 떨어졌느냐?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가가 끌어올리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는 합의 조치, 그걸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동산 두바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원유 생산을 늘리고 또 재고도 늘리다 보니까 WTI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누그러지고 기술지표도 함께, 그래서 오늘 미국의 증시에 다소 숨통이 트진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일부에서는 1981년 블랙 먼데이 전조다. 왜냐하면 1987년에도 국채와 외환 시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예. 증시는 비교적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어제도 이 국채라든가 외환 시장이 무너지는 부분이 증시로 전염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증시가 비교적 곁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시절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지금 외신이라든가 하는 걸 쭉 보면 1987년 얘기, 뭐 머니투데이의 예전에 한국경제에 계셨던 권성희 이런 분들이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올 수 있는 전조가 된다. 이런 쪽의 월가의 시각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지금 국제유가가 80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다 보니까 텀리라는 사람은 S&P 기준으로 4,800에 다시 나오는 거고 예. 어제 야덴이라는 사람은 4,600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다소 숨통이 털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블랙 먼데이 전제일까? 그다음에 연말에 다시 랠리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일까? 이런 측면이 갈림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3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하는 어닝 시즌을 맞습니다. 좋게 나오냐? 좋게 나와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기 때문에 예. 인플레 재발을 위해서 더 강도 있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나쁘게 나오면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까? 이것도 좀 안 좋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3분기 성장률과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측면이 두 가지 시사점에 1980년 블랙 먼데이 전조냐 아니면 다시 연말에 야덴이라든가 그다음에 텀리 같은 사람들이 이게 증시의 강경론자거든요. 예. 강경론자들의 시각을 갈까 하는 이 측면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오늘 주가가 올라갔겠지만 유가 향방에 따른 미국의 국채금리 달러 강세 움직임 그에 나오는 일종의 살아오는 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들 들어봤고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고금리에 따라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하다. 이런 평가들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지금 뭐 다른 나라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취약한데 그렇죠. 한국경제TV가 한국 경제를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좀 다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누러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예.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가 취약한 게 어제 하루만이냐. 어제 코스피가 2.4% 떨어지고 코스닥이 4% 흘러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걸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왔던 것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7월 말부터거든요. 이게 그 연장선 차원에서 지속돼서 오늘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 숨통이 트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예. 그럼 이때를 기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재발 우려에 따라서 미국의 매파 성형,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사실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110bp 정도 올랐습니다. 2개월 반만입니다. 예. 그것도 세계 중심의 가장 안전자산이라 하는 것이 2개월 반 만에 110bp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른 급등세죠. 그렇죠. 이런 기간에 코스피가 10%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이 어제까지 15%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취약화되는 것은 검은 수요일인 어제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의 국채금리의 장세가 시작됐던 2개월 반으로 본다면 한국 증시가 취약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한국 증시가 취약할까 하면 세계 기준금리 격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부채가 많으면 우리의 완충장치, 미국의 국제금리 장세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어지는 것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한국은 부채 주체별로 보면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예. 자,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순위이다. 기업 부채도 세계 최고 순위이다. 그리고 국가의 채무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경제 주체별로 자, 가계 부채 많아, 기업 부채 많아, 국가 부채 증가 속도 빠라.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달러 강세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이런
감을 시청자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해외 부채 부분입니다. 예. 국내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들이 한때는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치 전문가처럼 생각해서 사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것이 대체 투자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앵커가 예. 미국의 워싱턴에 1조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조짜리 해외 부동산을 산다 하면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대체로 그 부동산을 자산으로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고객들의 자산을 유치합니다. 대체로 한 50% 정도 유치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선 달러 부채라든가 이런 거에서 부채를 이렇게 해서 메꿉니다. 그러면 문제는 달러 부채 부분이 자 미국의 국기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점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많이 받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인체에서 보면 사람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충격이 되더라도 덜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부채와 함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다. 펀더멘털이 안 좋은 것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예. 현재 펀더멘털 그리고 앞으로 미래 펀더멘털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펀더멘털은 1인당 GDP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많이들 평가하는데요. 1인당 GDP는 대만한테 지난해 뒤졌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금 유엔에도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발표했던 것을 강수민 캐스터가 보여주셨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IMF든 OECD든 유엔이든 월드뱅크든 이런 쪽에서 보면 올해의 성장률은 일본과 미국에도 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국의 단기적인 펀더멘털이다. 예. 그러면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어떻게냐 하면 이게 잠재 성장 수지입니다. 잠재 성장수를 어떻게 추월하냐면 시청자분이 이제 단순 생산함수라고 있습니다. y는 이꼬로 알파 L의 알파 K 베타를 이걸 쫙 로그로 해서 전미분 하면 각 기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구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부분이 되겠죠? 뭐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잠재 성장률을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을 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자본은 민간 저축률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그 해외 추석 연휴 기간에 좀 일본에 가서 쓰신 것을 한국에 좀 쓰셨으면 한국의 성장률이 GDP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다들 쓰시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뭐 연휴 기간에 온다? 일부 증권사, 대형 증권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옵니까? 단체형이 와야 되거든요. 개별형이 오니까 국내 소비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자본에서는 그렇게 씀씀이가 크니까 저축률이 하락되고 두 번째는 은행 위주의 자금 순환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험성 있는 자금 투자를 많이 하고 혁신성 있는 자금, 창조적인 추금이 뉴널 환경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을 돼야 되는데요. 아직 은행 부분이 상반기에 예대 마진폭에서 자상채도 기록해 이게 한국의 금융시장의 낙후성입니다. 낙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 요새 생산 부분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요새 생산 부분은 규제 많죠. 부정부패 심하죠. 부정부패는 따로 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은 떨어진다. 예. 자,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몸 건강 상태도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증시가 사실 대외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두 번째 완충 장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캐시플로우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부채가 많고 펀더멘탈이 안 좋더라도 캐시플로우가 받쳐주면 넉넉하게 받쳐주면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가 달러 강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가의 캐시플로우는 뭐 가지러 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캐시플로우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가지고 얘기한다. 재정수지 뭐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올해 세수가 펑크됐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이 대목은 현 정부 책임이냐? 현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이라 입법적 한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어떠냐? 경상수지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쌍둥이 적자가 미국만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성장 1인당 GDP를 본다면 3만 달러를 간신히 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캐시플로에 해당되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전부 뭐냐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 쌍둥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게 뭘까? 중심통화 통화수합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얼만큼 미국과의 통화수합 체결하는 문제를 강조해드렸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뭐냐 숙명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현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때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쪽에 회담할 때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페드와의 통화수합 문제거든요. 중심 통화수합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앵커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건장한 사람입니다. 예. 저건 아주 부실한 사람입니다. 친구로서 이렇게 되려면 홍앵커가 나를 있잖아요. 기피할 겁니다. 기피할 겁니다. 저 나약자랑 같이 해서 나랑 같이 놀 수 있어? 우리 동료의 그룹일 수 있어? 그러면 홍앵커가 피할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난하게 노력해야죠. 건수가 있을 때마다 마치 유행처럼 한미 간의 통화수합 한다? 안 되죠. 실무진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야죠. 지금까지 보면 나토다 해서 No action, talk only. 이렇게 말만 있지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쌍둥이 적자인 누적이 자 우리나라의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그대로 한국 증시가 취약한 거로 노출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적인 수준에서 캐시플로우를 완충시킬 수 없다면 우선 WGIB와 이 MSCI 상에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수의 매력이죠. 한국이 만약에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지수, 예. 그다음에 WGB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의 편입의 구성 항목에 당연히 들어갈 비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국에 대해서 증시가 취약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올해 그 1년 전에 WGBI 세계 채권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 하는 이런 시그널 때문에 올해 3월 달에 기대했죠. 그렇죠. 근데 3월 달에 무산됐죠. 9월 달에 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예비 명단입니다. 선진국이 아니고 예비 명단. 2014년에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해서 지금은 신흥국 지위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하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든 아니면 사실 증시든 입장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지수의 편입별로 편입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편입증 때문에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대목은 사실상 올해는 미국의 금리가 작년 3월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올려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채권 지수만큼은 WGBI만큼은 선진국에 편입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WGBI에 편입하는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국가의 신뢰 문제거든요. 국가 신뢰 문제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보여줬던 부정부패 문제가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고 결국 모건 스탠리 예비 명단에도 편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방금 부정부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점, 이 부분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 9월 달에 레버랜드 사건은 모든 사건은 뭐냐? 그때 처리해야 된다. 미뤄놓으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한다. 예. 금융사고가 전형적입니다. 이전 정부의 디스커버리 문제, 옵티머스 펀드 문제 뭐 해서 다 라인 문제 했습니다는 그 금융사고를 저질렀던 주 책임자 증권사의 아직도 CEO로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 좀 정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검사 정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처리가 됐습니까?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금융사고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책임자가 한국의 그것도 대형 증권사의 CEO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부정부패는 그 나라 국가에 구름을 끼게끔 하는 겁니다. 투자 환경에서 보면. 구름을 하느냐. 그러면 자, 홍앵커가 나한테 사실 돈을 꿔준다. 예. 그런데 자, 한상출이라는 사람은 돈을 꿔가지고 실체가 불명하다. 그러면
사실 돈꾸준 이렇게 홍영표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돈을 꼭 받은 제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홍영표가 더 불안한 거죠. 예. 그게 바로 부정부패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가 지금 부정부패 문제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디스커버리, 라임 옵티머스, 상장세들, 금융사들 횡령사건, 북한에 송출됐던 세컨더리 보이콧 정리되지 않죠. 부동산 개발했다는 각종 프로젝트 자금, 지금도 LH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만입니까? 올해 들어서 테라, 루나, 그 건무식계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럴 때 뭐냐?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대외환경대 국민들이.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되는 대외환경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직격탄을 받는다. 그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민감한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증시가 취약한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대외 환경에 왜 이렇게 많이 직격탄을 맞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 미국만큼이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버넌스 문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기 집권을 누릴수록 정치권의 거버넌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셧다운 문제 발생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케빈 맥카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버넌스 문제 이것도 이제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는 비상 컨디션시 플랜에서 대해야 됩니다. 비상계획에서. 근데 비상계획은 국가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합의를. 이게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사에서 보면 자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 달러 강세대 3고대 이렇고 중국 경제 안 좋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편가르기 나서 이런 환경에서 한국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이것은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97년도 여야 간의 갈등 문제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 사항은 얼만큼 심할까 하는 것을 새로운 지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갈등 지수, 이건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안건으로 국회의원들이 안건으로 전부 법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중에 부결 건수가 있습니다. 부결 건수를 분자를 두고 분모위는 정치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전부 올리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그걸 백분율로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갈등 지수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은 자기가 내 입장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리는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요, 여야 갈등 지수가 뭐냐 지금 최고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냐? 텍스 마닝 집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무슨 문제가 되면 합의가 없이 서로가 뭐냐 서로가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걸 텍스 마닝 기법으로 보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옵니다.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위계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갈등에서 결국 컨디션시 플랜에 의해서 정책 당국에서는 연일 미국의 국채금리에서 비상 거시경제 되지만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법적 사항들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지만 빈 메아리뿐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달러 강세 문제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우리처럼 5년 단임제에서는 출범 2년 차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외 환경이 불안하면 우리 국민 내부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이걸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국력을 모아줄 수 있게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게 국정의 아젠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근데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작년에 사실 5월 10일 날 출범했으니까 다 돼갑니다. 아직 국정의 아젠다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5년 단임 기간에는 자 대통령께서 그리고 지금의 정권을 잡은 쪽에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흘러갈 것인지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아젠다가 제시되려면
대외 환경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그런 환경을 전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아젠다가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 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모아야 되느냐? 분야별로 건수는 많죠. 근데 이게 평가가 어느 쪽으로 평가가 되느냐,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옳은 방향 안 가는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분야, 각 분야별로 쭉 해서 서메이션 되면 성장률이 나오겠죠. 예. 근데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성장률이 아니라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 측면에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지금 정치권의 갈등이라든가 국민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국력을 모아주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별적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서정아 작가께서 잘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제가 설명 없이 쭉 한번 개별 분야별로 지금의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다음 자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막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한국 증시 사실 세계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10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대외 환경이 어려울 때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 믿습니까? 그다음에 현 정권 믿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피해는 우리 국민들 후손 세대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프로보노 퍼블리크 정신이 지금 절실한 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학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